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갑질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 속에 상처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쓰레기나 변기 관련 지시는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힘 의원들은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 증인 불출석으로 묻지마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달 들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고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또 택배업계 종사자가 숨졌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선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폭염 속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 대책을 짚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문회 전국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1차 내각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청문회 개별 청문회 이게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요. 인선에 대한 전체 평부터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가 출범하고 첫 조각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을 보면서 철판 전시회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총리 후보 너나 할 거 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뭉개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막상 청문회 오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감성에 호소하거나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재임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도덕성이 거의 전무한 도덕적 흠결이 난무하는 분들이 지금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후한 무치함, 그 두꺼운 낯짝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좀 혹평을 해주셨어요.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실력파들로 잘 꾸렸다, 일종의 어벤져스를 잘 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청문회 절차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남아 있기는 합니다, 검증이.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인 출신들이 꽤 있는 것도 좀 눈에 띄었고, 특히 그게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부문에서 좀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 그리고 문화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업인들을 좀 등용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안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치인들을 꽤 많이 등용한 이제 첫 인선인데,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손발을 맞춰서 즉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함께 일해본 인사들로 많이 꾸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면에서 실력도 있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셨을 때 탕평 인사도 있었다라고 평가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것은 좀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사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은요? 예, 저도 전반적으로 인사 자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자 이런 분들을 많이 등용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 많이 등용함으로써
함으로써 이제 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인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도 이제 신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제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대하는 이제 여권의 태도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해볼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이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잘 안 하고 심지어 이제 무슨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뭉개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일부 인사들 인사청문회 진행된 거 보면 과연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 속 시원하게 청문회에서 좀 해명될 게 있을까? 이 부분에선 저도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는 이제 뭐 야당의 무기력 탓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저 이동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런 측면에는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후보자 5명을 콕 집으면서 오적, 을사오적이 먼저 생각나는데 저희는 오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누가 오적인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 장관 강선우, 표절 장관 이진숙, 커피 장관 근어울, 도로 투기 장관 조현, 조계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오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오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 이해충돌,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장관 후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자, 박성임 최고위원님, 우리가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열리니까 조금 비교적 자세히 다룰 거니까 제외해 놓고 이게 지금 오적이라고 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 이외 사람 중에 조금 뭐라 그럴까 여당 입장에서도 좀 끝까지 봐야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정은경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의 주식 문제가 좀 불거졌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이 뭐 제기가 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정은경 후보자도 어떤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은경 후보자를 어쨌든 어떻게 해명하는지 보겠다.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논란이 큰 건 아닌데요. 재밌게 보고 있는 분이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예요. 근데 이분 예.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대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보면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도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좀 등용되고 있구나. 이런 측면이 좀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보통 문체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문화나 체육 쪽 인사들이 이제 장관 후보자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쪽 경력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좀 온라인 포털 혹은 이제 여행 플랫폼 창업자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지명이 된 거여서 이제 문체부 장관 이제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이제 이런 정책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청문회에서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저는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말한 이 5분에다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해서 6분 이 비상식 6남매는 우리가 반드시 아주 혹독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비상식 6남매 중에 이제 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이 강희정 트리오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다 여성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3명이. 그래서 그 6남매 중에서 강희정 트리오 이 3분만큼은 반드시 낙마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우리가 진짜 이 정도 사람이면 되나 했더니 또 딴 사람 없냐고 해서 그렇게 고르고 고른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정책 역량을 좀 중시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뭐 또 주진우 의원 같은 분은 뭐 아부를 해도 좀 정도껏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의혹이 다 제기된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작품이니 그럼 그거 부실 어떤 인선을
자백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인사 자체는 뭐 잘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몇몇 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향후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검증 때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청문회 끝나고 이제 여론 잘 보고서 이제 뭐 낙마할 사람 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면은 과거에 뭐 조국 사태나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해당 인물에 대한 논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논란을 이제 대하는 어떤 진영의 문제가 더 이제 국민적인 반발로 이어진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특히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제때 정리를 해야 또 향후에 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박성민 최고위원께 드릴게요. 관련되는 질문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구태의연한 카드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돈 없는 국정 발목 잡기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제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납득 안 되면은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청문회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다 하고 좀 조심스러운 그 멘트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방어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기에 국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좀 어떤 흠집내기나 막무가내식의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을 어쨌든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냥 단순히 보도되거나 뭐 했다고 해서 다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쌍방간의 주장이 오가는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뒤에 당도 뭐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전부터 저희가 뭐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사람은 뭐 낙마시켜야겠다. 뭐 이런 기조를 갖고 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론의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건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다만 뭐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쨌든 정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섞여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신조 부대표님 아까 비슷한 말씀 네.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 뭐 단연 가장 관심이 집중됐는데 시작부터 이제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피켓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아웃. 그러니까 뭐 왜 그 청문회장이 그런 거 들고 와서 그러냐. 이제 노트북에 다 부착을 했는데 그랬더니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그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때 저 복지 장관 저 청문회 때 그 하던 바로 그 행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자료 제출 갖고도 좀 소동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강선우 후보자가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사실 제출하겠습니다 하고도 제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조업 대표님.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증인 부르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해서 무증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침대 축구라 그러죠. 버티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청문회에 임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그 아침에 청문회를 좀 지켜봤는데 그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이 그 개의를 선포하고 네. 계속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라. 그랬는데도 뭐 서영규, 김한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고함을 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정회가 된 거예요. 정회가 되고 다시 개의를 했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그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이 뭐냐면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강선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질질 끌면서 그 강선우 후보자의 침대 축구를 돕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 청문회 등에 임했었던 자세와
행태와 모습들과 비교했을 때 올바른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 후보자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과거의 청문회 당시에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을 하면서 왜 이 공직 후보자가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한 목적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조차도 그렇게 폄훼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에 저는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네, 이동수 대표님.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공감하는데 그게 저는 민주당 전략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말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선 후보자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딴지를 건 거 보면은 피켓 왜 이렇게 청문회장에다 이렇게 설치했느냐 이거 띄어라 말아가지고 이제 시간을 하다가 끌었다. 결국에 이제 파행이 됐었는데 잠깐 동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선 후보자한테 향할 수 있었던 그 비판 여론을 이제 그 청문회가 뭐 파행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기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였다면 그냥 피켓 빨리 그냥 없애고 청문회에 임하는 게 훨씬 더 여론전에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쓰레기 처리 플러스 집에 쓰레기 처리 플러스 집에 변기 고장 난 거 처리 요거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논란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에 사과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네네. 자기가 그런 갑질에 해당하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사실은 더 이제 공격을 받을 테니까 그런 약간 흐름 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어떤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이제 뭐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기 수리 예,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사려 깊지 못했다. 그리고 죄송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고 예. 다만 이제 이게 뭐 회관에 있는 보좌진한테 뭐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뭐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관련 부품 교체는 또 업체를 통해서 했고 그냥 이제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제 조언을 뭐 지역구 이제 이분거리에 사는 보좌진에게 좀 물어봤다 정도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언을 구하고 뭐 부탁을 드린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연 그게 지시냐 아니냐. 그렇죠. 그죠? 뭐 그렇게 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애초에 그걸 이제 연락을 하는 게 과연 맞았냐라는 이제 비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보자가 이제 좀 더 충실하게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건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은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기된 의혹들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조 부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 변기 수리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사실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부인하면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탄핵당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예. 팩트가 이제 탄핵당하는 거를 우려해서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해명일 수도 설명일 수도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의혹들이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 조직적인 왕따와 사직을 유도당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쉽게 말해서 찍히면 제외하고 주변 인물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했고 다른 곳에 지원해서 갈라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뽑지 말라 네. 그래가지고 취업까지 막았다. 네. 자 물론 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을까 혹은 없는데 이런 비슷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올까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선우 의원은 유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강선우 의원의 성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분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재직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실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토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들 뭐 국회의원회관에 계신 보좌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강선우 의원만큼 그렇게 악랄한 마녀 같은 분이 없었다. 그런 식의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터질 거를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을 텐데 왜 임명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
세평이라 그러죠. 그것을 간단하게 조사만 하면은 약자를 위한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분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아니면 몰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그 세평조사도 못하는 인사검증의 실패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과거에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노예 부리듯이 부렸다라는 의혹 때문에 그것을 당한 공무원이 직접 얼굴을 내놓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는 이런 분들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갑질로 점철된 특권의식에 찌든 분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임명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강선우 의원을 임명한 것인데 이런 식의 의혹은 저는 거의 사실이라고 보고, 그리고 강 의원이 오늘 말씀하신 뭐 지역구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다. 아니 그럼 변기가 막히면 지역구 보좌관은 불러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지역구 보좌관일수록 더 지역에 매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또 다른 그 논란을 낳고 그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강 의원이 스스로 장관직에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아픔을 준 보좌진들한테 진정으로 미안하다면 정치 생명까지도 이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네, 사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말씀하신 어떤 뭐 소문이 자자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소문인 거고, 사실 그 소문을 어떻게 어디서 들었냐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뭐 유명했다, 자자했다 이런 말로 어떤 후보자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예단하거나 가름할 수는 네,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소문이라는 건 사실 뭐 가짜로 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치 벌써부터 뭐 낙인을 찍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걸 알면서도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과한 공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TF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했고, 근데 이제 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 몰랐던 것들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결코 이제 뭐 그냥 무조건 가볍게 이걸 다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지는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녹취 듣고 좀 질문 한두 개 더 해볼게요.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 상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질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질 의혹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허위로 판명이 나고, 그리고 제보 보좌관에게 2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틀막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의원님. 그렇는가요?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저는 발언을 한 이런 적이 걸 없습니다. 보면 후보자가 전형적인 약강형이 아니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즉 권력에 복종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통합적으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약강의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서 의원은 강약 약강 인물이 과연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 문제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해서 법적 조치할 거냐고 물었더니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좀 맞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예고한 적도 없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본인이 안 했다 뭐 이런 주장 같아요. 이건 네. 지금 이게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적은 없죠.
본인들끼리 아마 고발할 것을 공유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단독으로 나갔고 오늘 강선우 후보자도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한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유한 문건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아니지만 고발을 할 그 속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런 경우에 이게 논리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지 않았냐 너희 내부에 단톡이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희 뜻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오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논리의 흐름이 대부분 그래요. 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 보좌진들의 저는 행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같은 동료 보좌진 아니겠습니까? 같은 동료 보좌진들이 그 국회의원에 의해서 갑질을 당하고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보좌진들을 보호해주진 못할 망정 지금 내팽개치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단 말이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뭐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익명의 그 커뮤니티 그런 쪽을 통해서 지금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위한 보좌진으로 일하고 싶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강선우 의원을 확실하게 끊고 가야지 당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떠세요? 이동수 대표님. 네.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이에 퍼지고 그러면 사실 정말 그 세계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우리가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기 쉽지 않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여당인 상황에서 예, 이제 예. 기회가 무한정으로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내부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기를 드는 식으로 나왔다가는 또 본인들한테도 또 이런저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나 이런 데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물론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관련된 논란도 있지만은 이제 이 보좌진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은 임명권 자체가 이제 전적으로 의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이 뭐 뽑으면 내일부터 당장 일하는 거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내일부터도 이제 당장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 지위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당한 지시라든지 갑질 이런 걸 또 감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보좌진의 처우라든지 권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데까지 좀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970님이 여야 떠나서 이렇게 반듯한 인물이 없는지 실망입니다. 지금 패널들도 서로 입장 바꿔서 토론하게 된다면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패널들한테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전재수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전재수 후보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죠.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를 받고 또 그 부분에 힘을 많이 쏟고 있을 텐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그 부산 지역 의원으로서 충분히 뭐 이미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워낙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를 좀 오래 해오신 분이고 또 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지역구를 챙기시면서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재수 후보자께서는 사실 굉장히 좀 조용하신 듯하면서도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바가 있고 굉장히 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폭넓게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은 저는 충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관이 사실 뭐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또 정무적인 역량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특히 이렇게 어떤 큰 현안을 좀 해결해야 되거나 뭔가 추진을 해야 될 때에는 그런 정치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적합한 후보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청문회 과정이 꽤 조용하게 지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일단 뭐 부산시장에 향후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즉답은 피한 것 같고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마 당협위원장이던 시절 4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대전과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급여 받은 거 이거 불법 정치 자금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네. 또 저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몇 번 활동한 농해수위의 경력이 전무합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적합성,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했느냐? 결국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재수 의원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을 시키기 위한 디딤돌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도 오늘 청문회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니까 지금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내각을 꾸림에 있어서 그 해당 부처의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분들보다도 차기 지방선거 혹은 차기 본인의 정치적인 향로에 이득이 될 만한 분들 임명한 거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거론되고 있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차기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총리를 발판으로 삼아서 서울시장을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진정으로 국정을 살피고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보다 차기 선거 승리를 위한 정략적인 목표만 머리에 가득하다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은 뭐 신전 부대변인 말씀에 동의해요. 그냥 진단 자체는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이 부산시장을 위한 타이틀로서 장관 잠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하고서 부산시장 나갔을 때 그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전재수 후보자께서 뭐 농해수 경력이 없어서 해양이나 수산 쪽에 전문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야 이제 뭐 실무진이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거기다가 이제 뭐 해사법원도 설치하고 HMM 같은 그런 그 해운사들도 이제 다시 이제 유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전재수 후보자가 이제 장관 때 이제 달성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유력한 또 부산시장 카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성산대교 부근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사고 구간 지나 쭉 청담대교까지 많이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일산에서 송내까지 길게 정체가 이어지고요. 이후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제속도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군포까지 긴 구간 정체인데 군포에서는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이후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막힙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여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고요. 뒤로 감곡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 해볼게요. 태양광 사업을 이제 부인과 아들이, 주로 부인이 하고 아들도 조금 이제 거기에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관련 발언,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물론 한 80명 정도가 같이 발의했나 봐요. 그래서 그 해당 상임위는 아니었고,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신주호 부대변인 네. 뭐라고 정 후보자가 해명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시간 관계자님 좀 네. 짧게. 예. 태양광 투자 의혹을 오늘 하니까 예. 생계형 뭐 지책이라고 해요. 생계형 호구지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사업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계형 호구지책이라고 하면은 돈이 당장에 없어가지고 어디서든 돈을 꾸거나 돈을 빌리러 다녀야지 맞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입법까지 하면서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이고, 저는 정동영 후보자가 차라리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원전을 그 줄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 태양광 사업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투자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약간 국민 상식과 어긋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가지고 더 큰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짤막하게. 예. 네, 근데 뭐 일단은 이제 후보자의 해명을 봤을 때 뭐 생활비가 필요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해볼 법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투자나 사업을 해오던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올해 초에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하고 사업을 종료를 했다라고 이제 후보가 해명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82명이 다 같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동영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82명이 같이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정동영 후보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법안을 통해서 좀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네. 운영하거나 뭐 관여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를 너무 그 법안과 엮어서 무리하게 공세를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께 네. 딴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검토할 가치 충분하다. 이건 본인이 이미 언급한 거니까 당연히 예상된 거였고 네.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통일부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 네. 주신 맥락이랑 같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통일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데 있어서는 뭐 정동영 후보자라든지 다른 분들이 반대하지 않고 지금 정동영 후보자 의견은 그거예요. 당장 지금 남북 간의 이 화해 협력도 도모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정확한 워딩으로는 통일은 마차고 이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통일을 이야기에 앞서서 남북 뭐 화해 협력, 평화 이런 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북한의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작년 말에 이제 남북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국가다 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걸 이제 띄웠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보면 임종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통일만을 뭐 지상과제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냥 남북 간의 어떤 평화 협력 이런 걸 좀 도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방향이 좀 비슷한 듯한 뉘앙스를 주다 보니까는 그런 네.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오전에만 2차례 파행 겪었습니다. 방송상법 처리 과정도 최민희 위원장을 여기는 이제 피켓이 또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피켓 그 밑에 보면 이재명은 협치하라 이런 피켓 들고 이제 입장을 했다가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뭐야? 하더니 이거 이제 무슨 그 법 조항이 있나 보죠. 그러면서 이게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개회도 안 한 상태에서 산회를 했대요. 이것도 약간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일단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데 방송 3법 처리하는 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이 뭐 불만을 좀 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독재 아웃 막 이렇게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서 이른바 저격을 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하기가 저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사실 또 얘기가 많았던 게 국민의힘이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갖고 협상의 테이블과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무조건 뭐 민주당이 다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관되게 보이콧처럼 이제 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면 뭐 최민희 위원장의 독재를 탓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뭐 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신주호 부대변인. 네. 예를 들어서 최민희 위원장의 뭐 방송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국민의힘이 자리에 앉으려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한 것이다. 혹은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거고 이사를 늘림으로써 그러니까 가버넌스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데 민주당은 그게 뭐 충분히 하지 않았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냐 이런 거고 한데 플러스 최민희 위원장의 어떤 회의 운영 방식도 있을 거예요. 네. 불가피했나요? 아니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무리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많았나요? 그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 중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최민희, 정청래 두 분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과기방통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숱한 논란을 벌였습니까? 게다가 또 작년에는 그 뉴진스의 한입함인가요? 한입함이 왔을 때 그 사람 사진 찍으려고 쪼르르 달려나가서 이 회의 진행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은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중립이나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본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상임위원장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평가를 받는 것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이 못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그 피켓이 나왔잖아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이었으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그 평가,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까 그 피켓을 좀 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약간 부끄러워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에 휘둘렸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최민희 위원장의 좀 실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께는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선 보훈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반박도 좀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민정, 공직기강 이런 비서관들, 아주 조원철 변호사까지 참모 혹은 내각의 한 변호사들이 사실 의원들도 여러 명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한 7명쯤 된다 이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참 국정원 기조실장인가 여하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재판 같이 했다고 해서 이 내각에 이제 좀 모신다든지 아니면 공천을 준다든지 이게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 같이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변호사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높게 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너무 많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인선뿐 아니라 지난번 총선에서도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 5명이 공천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특히 이제 서울 서대문 갑에 공천받은 김동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전 실장 변호하면서 이제 좀 나름 이제 내부적으로 이름을 알렸었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배제한다든지 아니면 경선 규정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온갖 특혜가 이제 적용이 됐었다 그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불응했는데 오늘도 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의 인치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본인이 방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힘들다 이런 사실상 불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박성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특검에서는 오늘 이제 강제구인에 실패를 하니까 내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다시 재차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공문을 보내겠다라고 했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요. 굉장히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기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방문조사 계획이 있냐라고 특검에 또 질문이 가던데,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방문조사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지를 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게 이 특검의 뜻이고, 이렇게 가면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수사의 포위망 같은 것도 결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지금 핵심 그 관계자들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 가가지고 지금 다 핵심 진술 다 바꾸고 있거든요. 핵심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 경로 들었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이 와중에 윤 전 대통령 계좌 공개하고 영치금 모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개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내란의 피값을, 내란의 죄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특혜와 관용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뭐 김계리 변호사 전원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돈 없이 구속됐다며 계좌 공개했다. 하루에 400만 원 정도 영치금 들어온 걸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독방에 에어컨 설치하라는 민원도 밀려든다고 해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다른 재소자들과 뭐 형평성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영치금 없다는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건희 여사 재산 많은 걸로 그렇게 유명한데 그럼 거기는 뭐 하시고 지금 이 지지자들에게 영치금을 요청을 하는가?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결집하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지지층한테는 나름 호응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 이제 뭐 누구에게도 칼을 줄 권리는 있지 않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고 나니까 윤희숙 혁신위는 인적 쇄신 안 하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 데 대한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인적 쇄신 관련해서 8가지 과오 1, 2, 3, 4, 5, 6, 7, 8 언급하면서 사과 필요하다. 그 사과 안 하고 버틸수록 더 뭐라 그래, 뭐 수위가 올라간다 그랬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그 8가지 과오를 보면 사람들 이름이 조금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잘못됐죠. 그래요? 뭐냐면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되면서 그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난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총구를 다 겨누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총구를 겨누다 보면은 모두가 죽게 돼요. 모두가 죽게 돼 버리면은 그나마 남아서 혁신위의 그 방향, 혁신위의 그 행보에 대해서 지지해줄 만한 사람도 잃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말한 8대 잘못을 말하면서 이 8개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인적쇄신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적쇄신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 세봤는데 한 650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8대 잘못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럼 국민의힘에는 다 모두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격밖에 안 됩니다. 남아있을 사람이 남아있을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희숙 혁신이 그 혁신안을 누가 의결하고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신조 부대변인 쇄신의 보시기에. 방향은 명확하고 면밀하고 좁아야 됩니다. 쇄신을 시킬 사람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그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한테만 책임을 물었어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3명만 혁신의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고 좋은 건 아니다. 범위가 넓으면 그 지지해줄 분들도 없다니까요. 오케이. 예, 예. 그런 말씀이시죠?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신전 부대변인이 혁신이 가셔야겠는데요. 근데 저도 말씀 공감해요. 근데 이제 다만 윤희숙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예. 전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 등록 당일에 이제 새벽에 갑자기 뭐 후보를 교체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직후에 뭐 의원들이 이제 관저로 몰려가가지고 대통령 지키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도 책임지기 싫다고 지금 계속 폭탄 돌리기 하다가 당이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번 혁신이 에서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이 대상을 설정하고 인적쇄신 대상이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누군가 뭐 최소한 뭐 2명이든 10명이든 이제 의원들이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군가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의힘은 출발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제 과거를 일단은 그걸 좀 단절하고 반성을 한 뒤에 이제 예. 나아가야 국민들도 그걸 동의를 할 텐데 말로는 사과했다고 하지만 행동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면은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동의를 할까 싶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희숙 혁신이 인적 청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두고 어떤 사람을 내친다든지 하는 게 혁신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다.
좀 제동을 거는 듯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못할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드나요? 그런 인적쇄신조차 지금 안 된다면 사실 그럼 뭐 그냥 뭐 혁신안만 계속 내놓고 인적쇄신 하나도 없이 우리 미래를 보고 앞으로 뭐 비전을 새로 세우고 뭐 당명 바꾸고 당 색깔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쇄신이나 혁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과거를 회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어떤 과거의 잘못을 회피하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 자체를 회피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속빈 강정같이 혁신이 시즌 1, 2, 3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지만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혁신을 밀어줄 생각은 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혁신이나 뭐 비대위를 꾸렸다 해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신뢰나 기대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릴게요. 방향이나 해법은 다 아는데 그거를 하려고 밀어붙일 힘이 없어요. 그거를 할 사람들은. 그 속에 꽉 짜여져 있는 어떤 구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타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만 조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사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어요. 다 죽게 되면은 그나마 나를 벙커에서 지켜줄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명확하게 쇄신의 대상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향한 혁신안을 발표를 해야지 모두를 향한 혁신안을 발표하다 보면은 혁신의 동력이 더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아진이의 책상 조명은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모릅니다. 엄마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라고 믿는 아진이. 간경화 말기.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 아파하는 모습 대신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던 아진이는 얼마 전 모의고사 전교 2등의 성적표를 엄마에게 선물했는데요. 기특한 딸의 모습에 엄마의 눈시울은 또 한 번 붉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초조한 엄마.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을 잘 살아나가길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세 사람. 아진이와 동생이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쌀하고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다수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꽤 있겠지만은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강하게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거의 다 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영동 지방으로 이 동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 유의해 주시고요. 하천, 범람, 급류 등에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 인천 등 전국에 10에서 60mm 안팎인데 영동 중북부 지역으로는 8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 쪽과 강원
강원 동해안 쪽은 순간 풍속 초속 20m 가까이 나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이 동해상의 물결 내일까지 1.5에서 최대 4, 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9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와 해수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부실 인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가운데 일부 청문회들은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른 1차 강제 구인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다음 달 1일 실제 상호관세가 부과될 거라며 무역협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관세를 낮추려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한국도 타결을 서두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이 협상안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규제 해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교육부 입장이 선회할 기미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실련 등 특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례적인 7월 초 폭염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은 배추, 수박값이 급등하고 양식장 폐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말과 8월을 앞둔 지금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무엇인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7월 초에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한여름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 느낌에는 더 심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수치상으로도 실제로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기후변화 추세 때문인데요. 네. 지금 전 산업화 전에 비해서 전 세계가 1.5도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심하게 1.8도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엊그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추세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추세보다 더 심하다. 그 이유가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변화의 이유는 뭐 사람들의 산업 활동에 의한 그렇죠. 것이라고 지금 대부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노력을 전 세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평가받고 평균 이하다.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꼭 한 나라에 집중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지리적인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 인류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기후변화 저감 노력일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교수님 폭염이 기승부렸던 지난주엔 과연 야외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와, 과연 이런 땡볕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구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작업 현장에서의 온열 질환 최근 통계에서도 좀 증가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 온열 질환의 산업 현장에서의 피해는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걱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지금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최근 산업재해 관련해서 6년간 온열 질환 재해자가 180명 정도 발생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거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에 의하면은 건설업에서 한 50% 정도, 그다음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73% 정도가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열 질환 그 감시 체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이제 온열 질환자가 지금 여름 초기잖아요. 사실은 네네. 6월 말까지의 온열 질환자가 예년에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에 비해서. 네네. 올 여름은 그런 건강 피해가 막심할 걸로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의 통계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7월 초에 엄청난 더위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또 다른 통계를 우리가 또 7월 말까지 혹은 8월 말까지 잡아보면 더 늘어날 거란 좀 예상은 됩니다, 교수님. 예, 지금 뭐 9월까지도 더울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그 주의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그 각 해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폭염으로 노동자들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작업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야외 노동자들의 사망률, 더위가 한 어느 정도일 때 물론 거기에 뭐 습도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긴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관점에서 보긴 해야겠지만 더위가 어느 정도일 때부터 더 이렇게 막 좀 이게 심각하다 하게 더 환자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네, 그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죠. 많은 역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의 상황에서는 27도 이상이 되게 되면 사망률은 서서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건강 영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 쪽에를 생각하게 되면 도시 열섬 현상 등에 의해서 도시는 온도가 훨씬 높고요. 산업재해 조건은 우리가 보통 예보하는 기온보다는 훨씬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실제 온도를 잘 재고 그 온도가 지금 기준은 33도, 35도가 폭염 경보하고 주의보로 돼 있으니까 그 31도에서는 주의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1도, 33도, 35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조건이 넘어가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강 영향을 생각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보시니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현장에서 밖에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같은 데는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런 데가 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호 교수님께서는 이런 폭염이 정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른바 기후 우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폭염이 노동자들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요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폭력적인 성향이 강화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개인적인 자살뿐만 아니라 상해도 늘어나고 살인도 늘어난다는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면서 그런 우울감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폭력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정신적인 영향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젊은이들의 우울감 등에도 관련이 있고 또 밤에 잠자는 거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약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낮에 그 피곤이나 아니면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다양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특파원을 할 때나 이럴 때 이게 주로 도시 지역이 있지만 이렇게 어떤 다른 도시에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슬럼 지역 이런 데 가면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 뭐 좀 약간 저소득층이 미국 사람들이 다 동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쉽게 이게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지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더위가 그런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폭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보고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건강 영향의 측면에서 보면 더위를 회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죠. 예. 그 뭐 일반인들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에어컨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없는 산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야외 노동자나 아주 높은 뭐 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개인적인 보호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요. 네. 노동자들이 더위를 열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이제 키가 되겠고요. 지금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것들은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노출됐더라도 지금 기준은 2시간 정도 더위에 노출되면 20분 정도는 반드시 냉방된 장소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이거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것들을요 교수님 노동당국이나 보건당국 지자체 같은 데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수칙 이런 거 정해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수칙이 미비한 겁니까? 수칙이 잘 안 지켜지는 겁니까? 수칙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산업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폭염 관련해서는 그 사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 저희 홀로 일하시는 농부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인터뷰를 해보면요. 여름에는 뭐 더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거의 90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셨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근데 그분들은 여름에 더운 거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젊으셨을 때 더위하고요. 지금 더위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 거지는 맞는데 그 더위의 정도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보다 훨씬 더 덥다.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더위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죠.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특히 지금 산업체도 얘기하지만 홀로 일하시는 농부 분들은 노인들은 안 그래도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홀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나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더 계몽 활동이나 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산업체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특히 영세 사업자에서는 그런 휴식을 보장하게 되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뭐 2번 쉬면은 40분인데 그러면 1시간씩 거의 1시간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된 것들을
그 강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사 간에 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쉬는 것들이 그 또 국가에서 잘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보상도 해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지금 거의 법제화가 돼서 지금 실행하려는데 실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빨리 실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좀 협조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폭염으로 인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위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면 네네. 지금 이제 뭐 밖에 이제 건설 노동자 완전히 땡볕에 노출된 건설 노동자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 말고도요 플랫폼 산업 다양화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뭐 철강 공장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식당 많지만 그 뜨거운 그 조리대 앞에서 막 계속 찌개 끓이고 막 뭐 탕 끓이고 이러면서 그 앞에 계속 노출된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분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법제화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촘촘히 좀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들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5대 수칙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네. 일단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시고요. 냉방 장치를 반드시 가동하고 네. 냉장 장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옷에다가 얼음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쓰러지시면 119 신고하는 거 이렇게 4개 하고 법적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취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2시간에 20분 딱 귀에 잘 들어오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제안했는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번이나 그거를 반려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뭐 어떤 장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점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적인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는 그게 너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분 얘기는 충분히 못 들어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것들을 잘 보상해주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화의 채널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3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번째 통과시켜서요. 지금은 실시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적인 어떤 방안은 마련돼 있네요. 예, 그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올해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런 그 대화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돼 있고요. 사실 법적인 거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 이 39조에서 폭염 한파로 건강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중한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사실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에게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법이 돼 있거든요. 이미 법이 있네요.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폭염을 정의하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산업보건 일반적인 산업계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 폭염은요 일반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기준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온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노출 정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면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지금 폭염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들은 최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통일된 조건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지역마다 심한 지역들,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막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는요. 근데 그런 데는 뭐 시에스타나 이런 거 아시겠지만
더우면 일 안 한다는 게 네네. 문화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쓰러져도 일하자 이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잠까지 자는데 예. 예. 그런 문화적인 변화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기후변화 적응에 어려운 점을 보여주는 타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산업재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 기후변화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다 돌아가는 그런 슬픈 일들은 네. 저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민관에서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올해가 특히 더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자, 3219님이 김호우 교수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폭염 시 2시간 근무 후에 20시간 휴식이 주어지는데 근로자들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 K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게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청이냐 하청이냐 이런 그 관리 감독 문제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플랫폼 구미에서 사망한 노동자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또 언어에 따른 거 그다음에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이런 그 평등의 문제 이런 것도 좀 그 감안한 촘촘한 대응책이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특히 이제 사업주들한테 대부분 영세 사업주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사업주분들이 야 열대입 지방에서 왔는데 너네들 더 더위 잘 견디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예. 사실은 요새 우리나라 온도가 더 높고 습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도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약간의 차별과 그런 면에서 야 너네들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오히려 그 무더위의 적응은 더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이제 고용 형태가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에 대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하에서 폭염 대책이 같이 이렇게 시행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을 안 하면은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게 아니 나는 그거 안 할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틈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 법 쪽에 계신 분들하고 노동법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2시간 근무 후 20분간 휴식 이 부분 아주 좀 잘 작업장에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고용노동부가 아까도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올해 폭염 대응 3대 기본 수칙으로 물, 그늘, 휴식을 강조했고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규칙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면 이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현장마다 다양하게 그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결국은 실행이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 담당 부처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좀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제성을 좀 가미를 해야겠어요.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폭염 때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작업 중지권 이게 뭐 그냥 이게 제도적으로 해놓고 20분 2시간 했으니까 20분 쉬고 요게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폭염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오늘 일단 쉬자 혹은 오늘의 특별한 한 2-3시간을 일단은 중지하자. 이게 작업 중지권이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도 어떤 권고안이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35도가 되는 날이 막 일주일씩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업종과 전체가 다 하기 어렵다고 하면 업종별로 규모별로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하루가 다 아니더라도 오후에 네.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그런 그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더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폭염 속의 노동자 보호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 교수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노동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례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예. 이태리의 시실리 같은 데는 굉장히 더워가지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중지권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높은 온도가 계속되면 오후에 몇 시간은 작업 중단, 야외 노동은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논의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나라도 전국을 통일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네. 그렇게 조건이 나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그 지도하에서 그런 작업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으로 좀 제도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생근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퇴근 때도 차 안 온도가 39도였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폭염 조심하세요. 뉴스레터 K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자, 이게 얘기를 쭉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전 일변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거기에 기업의 논리가 끼어 있고 이윤의 논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업의 논리와 안전의 논리가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노동자 작업 환경 중심으로 얘기 나눴는데 이 폭염이라든지 또 막 극한 호우라든지 이런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 이제 우리한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약간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은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예측된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영해서 어떻게 반영할지를 좀 고심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농업이나 해수산업 등은 그 정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잘 제공되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1년?
5개월 만이죠. 네, 지난해 2월에 떠났거든요. 그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돌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복귀 의향을 밝혔고요. 의대협이라고 불리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하고 같이 입장문을 냈는데 네.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에서 가장 큰 축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이었는데요. 의대생은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해서 배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정작 뭐 개원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들의 휴진 이런 것들은 별다른 압박 수단이 되지 못했고 대신에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려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의대생들이 지금 학교에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유급이나 학사 경고 처분이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40개 의대에 있는 유급 대상자는 8,305명이고요. 재적 대상자는 46명입니다.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의정 갈등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커지긴 했는데 네. 문제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의대생들이 학기로 쪼개져 있지 않고 1년 단위로 이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2학기에 복귀를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내년 3월에나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학기부터 지금 만약에 다 복귀한다면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사 일정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조정을 해야만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여기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처럼 네. 그렇게 가자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새 학년 학사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방학까지 일종의 보충 수업을 해서 틈틈이 부족한 학점을 채우게 되면 졸업을 원래대로 맞출 수 있다 이런 네. 건데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뭐 완전히 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수업이라는 게 뭐 예과 1, 2학년들은 교양 과목이 많아서 이론 수업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본과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주 이상의 의학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있던 의대생들 예를 들어서 동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선배들한테 막 뭐 혼도 난다 그러네요. 그런 거 감수하고 다녔던 의대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학교를 떠난 이들하고 남아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집단 행동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가 그런 나옵니다. 것까지 또 감안해야겠군요. 네, 특히 이제 다른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학을 한다고 해서 학사 일정 조정해주는 특혜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왜 의대생들한테만 적용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대 학장 모임에서도 학생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학기는 유급 처리가 될 거고 교육기간을 줄이거나 학사 유연화하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환자단체들도 의대생 복귀는 환영하지만 조건 없이 돌아와야 한다. 이런 특혜가 반복될 경우에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면 의사가 이긴다라는 인식만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의정 갈등이 단순히 뭐 의료계와 정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까지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떤 유화 제스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육부도 원래는 추가 학사 유연화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오늘은 좀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같이 가자 이런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집단행동 한 축이 의대생들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전공의들입니다. 지금 전공의들 움직임은 어때요? 최근에 이 협상파 집행부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강경하기만 했던 박단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네. 그래서 박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면서 협상 여론이 커진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5시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공개로 지금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복귀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뭐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을 논의할 걸로 보이고요. 19일에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정부한테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 이거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패키지들 이런 것들 다 재검토하라라는 것과 또 군입대한 전공의들 그리고 입영 대기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을 보장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공의들 역시 정부 정책을 뒤엎으라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들어줘야지만 들어오겠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정부가 이걸 또 수용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가지고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 수가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한류 문화 인기가 높아진 영향이 그래요? 큰 걸로 보이는데요.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그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결혼한 건수를 봤더니 1,176건이었습니다. 그 전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40%나 증가를 한 많이 건데요. 늘었네요. 네, 최근 10년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류 인기는 2003년 그 KBS 드라마 겨울연가 방영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4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그 K-팝 스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2030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연가 세대의 자녀 그리고 손자녀의 국제 결혼을 마주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라는 게 니케이의 분석입니다. 옛날에는 배용준이었는데 요즘은 K-팝 스타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2년부터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남성의 급여 소득이 비슷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 입장에서는 일본 남성이나 한국 남성이 뭐 경제력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진 거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 만나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뭐 게임으로도 만날 수 있고 데이팅 앱 이런 것들로 쉽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로 한국인을 만나게 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하고 결혼하는 건수 이건 147건으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5분의 1 가까이 줄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1970년대, 뭐 80년대 때는 일본의 경제력 그리고 농촌의 일손 부족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남성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겁니다. 네. 격세지감이네요. 자,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통 민화를 모티브로 한 상품 또는 조선 남성들이 쓰던 갓 이런 것까지 막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에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크게 인기를 끈 영향인데요. 네. 여기에 나오는 호랑이 캐릭터와 까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커지면서 네. 전통 민화를 소재로 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들이 해외에서 인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들이 갓을 쓰고 나오는데요. 이 전통 갓을 소재로 한 뭐 볼펜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 이런 유럽에도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렇게 K 굿즈라고 불리는 상품들 외국에서 사가는 역직구 구매 건수가 지난해 대비 78%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뭐 팔리는 국가도 일부 국가에만 한정이 되지 않고 전 세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류의 영향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여름철 먹거리 유행 중요하죠. 근데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평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속인 횟수가 300회를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대 대학생 A씨였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라면서 식당 주인한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환불을 요구한 횟수만 300회가 넘었고요. 환불을 받은 돈도 77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업주가 환불을 거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러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특히 배달 앱에는 리뷰를 보고 주문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배달 앱에다가 일부러 더 악의적으로 리뷰를 달아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업주 중에는 실제로 불량식품 신고가 접수가 돼서 관할구청 위생 점검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법원은 A씨한테
피해자한테 사기, 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았고 또 일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도 구속이 돼서야 범행을 멈췄다라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블랙 컨슈머 끝판왕이네요. 결국 네. 범행이 길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가왕 조용필이 오늘 9월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KBS가 준비한 공연인데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이라는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콘서트는 9월 6일에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 전석 무료고요. 이 콘서트 장면은 추석 연휴 기간 KBS E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조용필이 이렇게 KBS 단독 무대에 서는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이고요.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단독 무대입니다. 네. 조용필 KBS 단독 콘서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한명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주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다음 주부터 지급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나 알려주는 서비스 시작됩니다. 네. 자, 권혁중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능한 건 이제 소비 쿠폰 신청이 아니고 내가 얼마 받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공지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말아주셔야 되는 게 네. 오늘은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미리 알 수 있도록 19일 날 알려주거든요. 네. 내가 얼마 받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근데 오늘부터 이제 알림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 받겠다 이걸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림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19일이면 언제였지? 오늘이 14일이죠. 네네네. 19일이면 한 토요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금토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림 신청을 오늘 신청하는 거고 그 소비 쿠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다. 다음 주고 알림 신청을 이번 주에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공지도 금토에 받는 거죠. 네, 그렇죠. 알림 신청한다고 바로 받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내가 뭐 알림이 바로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비서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비서 홈페이지 가셔서 이 제일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신청하시면은 국민 비서 홈페이지 이 8글자 딱 치고 엔터 누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가 돼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알림이 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 가야 될 일, 뭐 검진 받아라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국민 비서 홈페이지라는 데서. 네.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국민 비서 홈페이지 가셔서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를 오늘부터 이제는 신청을 하시고 내가 19일에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이제는 좀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한 글피까지는 자, 내가 그 알림을 어떻게 받는지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금요일 토요일 이 정도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사항 내용을 공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신청해서 지급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네요. 자, 우리 권혁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사자성어를 더블로 한 국민 비서 홈페이지 잘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받을 수 있는 쿠폰이 15만 원에서 55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치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도 받는 액수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1차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는 거는 이제 1차 지급입니다. 이럴 때가 일단 15만 원씩 나옵니다. 예, 15만 원 신청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차상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30만 원.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은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차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3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추가로 5만 원이 더 나오는 거죠. 그것도 1차 때 같이. 1차 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때 나오진 않는다. 그럼 2차는 뭐냐? 일단은 많이들 뉴스 통해서 아시겠지만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10만 원을 더 줍니다. 10만 원. 이게 2차예요. 네. 요거는 이제는 9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거든요. 좀 기간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나는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는 15만 원 이거를 신청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일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단은 주민등록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 화요일 날이 27, 수요일이 38, 목요일이 49, 금요일 날이 이제 50에서 출생 자동차 오브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이때 오브제 때 이제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기 날짜 딱 기억하셨다가 신청을 하시고 뭐 국민 비서 홈페이지 이렇게 하고 자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이게 그냥 개인 단위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가족들 같이 있는데 같이 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제 개인별 신청입니다. 개인별 신청이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지원금 나왔을 때는 이제 가구별로 신청했었어요. 그래서 세대주가 신청하면 이게 한 번에 다 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인별 신청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다. 그러면 남편분도 하셔야 되고요. 아내분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부인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되겠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있는 분들은 뭐 신생아도 있고 뭐 서너 살,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주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해당되는 사람도 저기 세대주가 해요? 그건 거의 반성인인데. 그래도 미성년자. 그러니까 성년이 아니신 분들은 세대주가. 오케이. 세대주가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신생아 되느냐. 당연히 신생아. 신생아도 해당된다. 됐는데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1차가 9월 12일까지 접수받거든요. 그때 이제는 있어야죠. 아이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출생신고서랑 증빙자료 준비하셔서 이의신청하셔야 돼요. 9월 13일에 태어나면요. 그때는 이제는 2차로 가셔야죠. 2차로 가는 2차가 이제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9월 13일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태어나면은 1차는 못 받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이 9월 12일까지거든요. 그렇다고 이건 너무 무리해서 빨리 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15만 원 받겠다고. 순리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 마감 기간까지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기준 삼아서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드신 그 고연령층 분들 중에 나 온라인 신청 이거 좀 나 되게 껄끄러운데 온라인 신청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근데 이 오프라인도 가시면 돼요. 이게 어디로 가면 돼요? 신청이 온라인 신청이 있고 이제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는 지류형으로 받으시는 거죠. 이제 종이로 이제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는 일부 카드형도 되고 선불 카드가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셔야 됩니다. 주민센터.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가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사람이 엄청 몰릴 겁니다. 전 국민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기하는 거는 아마 각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게 주말은 또 제외되니까요. 그래서 낮 시간에 가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신용 체크 카드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프라인이긴 한데 내가 신용 체크 카드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카드사의 그 제휴은행 영업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 카드로 내가 포인트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현금 아닙니다. 포인트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 신용카드와 관련된 은행, 제휴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 체크카드에다가 네. 그거 받으려 그러면 신한은행 맞습니다. 상구로 가면 된다. 예. 영업점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프라인 가능한데 좀 기다리는 거는 감수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전 국민 모두 받는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컨대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데 해외에 지금 출장을 가 있거나 뭐 몇 달간이나 뭐 저 어떤 일 때문에 자기의 그 회사 일이나 공무 때문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요. 그런 경우 하나, 또는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소비 쿠폰의 취지는 국내 내수 살리는 거잖아요. 예, 예. 내수에서 돈을 돌리는 겁니다. 네.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되거든요. 특정 시점까지 돌아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9월 12일 사이에 이제 귀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급 신청 마감까지는 일단 귀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1차가 9월 12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귀국을 하셔서 출입국 사실 증명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 31일까지 이제 신청 마감이거든요. 네. 2차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들어오셨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국내에 있어야지만 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럼 외국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줍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이 결혼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1인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신 예를 들어 분들이죠. 다문화 부인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대상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등재되어 있고 네.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가입자라든지 피부양자라든지 의료급여 수급과인 경우에만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는데 뭐 배우자 밑으로 이제 피부양자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혼 안 하신, 그러니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난민 인정자 이런 분들이 똑같이 건강보험 가입을 했다든지 피부양자라든지 의료수급이신 분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신청 이것도 1차 신청 됐다고 해당되면 거기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아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 어떻게 지급받는 것도 설명 중에 이미 다 말씀하신 게 뭐 신용 체크카드라든지 선불카드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네.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를 쓸 때 그냥 우리가 받기로 했으면 거기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는 건지, 쓸 때 이거는 지금 소비 쿠폰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선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쿠폰에 그 매장에 가보시면요, 네. 거기 이제 소비 쿠폰 가능 매장 이렇게 써붙여 있을 거예요. 가셔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차감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신청을 하면 네. 지급이 빠른 시간 내에 됩니까? 이게 신청한 다음에 예.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상 그 이길 날 이제는 포인트가 충전이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써보시라. 이거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네. 15만 원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먼저 일단 받으셔서 꼭 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써보시라고 하셨는데 소비 쿠폰 어디선 쓸 수 있고 어디선 쓸 수 없는지 네. 그 사용처를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사용 가능 업종은요. 네. 여러분께서 많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도 됩니다. 대형마트는 안 되네요. 대형마트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약국 의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즐겨 걷는 커피숍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맹점은 가능해요. 직영점은 안 됩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 업도.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죠. 내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 커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직영만 하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안 참 됩니다. 많이 예, 사용하는 별다방 안 별다방. 됩니다. 안 됩니다. 별다방은 전부가 다 직영점이죠. 거기는 직영이죠 다. 그러면 별다방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맹점만 돼요. 근데 어차피 커피를 사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소비 쿠폰 쓸 때는 여기 가맹점이에요. 물어보고 써야겠네요. 아 근데 거기에 붙여져 있을 겁니다. 아, 붙여져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정부가 디자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이거 조만간 이제 배포가 되거든요. 예. 그 앞에 그렇게 붙여져 있으면 쓰시면 된다. 그래요. 자, 별다방은 직영점이라서 안 된다. 가맹점을 찾아라. 아마 적혀 있을 거다는 얘기. 네. 영화관에서 쓸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이거는요. 네. 소비 쿠폰이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뭐 정부가 예. 뭐 준다던데 예. 그거는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쿠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화관은? 예, 영화관은 전혀 소비 쿠폰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화관에서 6,000원에서 4회 정도 뭐 할인해 준다던데요. 이거는 2차 예산안에 따로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관 이거 어플 있잖아요. 예, 예. 가보면 알아서 할인됩니다. 그 소비 쿠폰하고 전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아니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 말은 이 소비 쿠폰을 영화관에서 지출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영화관 가시면요 6,000원에 4회 할인이 되거든요. 예. 예, 거기서 어차피 할인됩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죠. 아니 왜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네. 따로 예산이 이번에 알지. 2차 추경에 들어가서 네. 숙박 쿠폰,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에 네. 지금 778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요. 그냥 가서서 예매하시면요 알아서 할인됩니다. 그래요. 이거 안 쓰면 손해인 것 같아요. 자, 안 쓰면 손해고 네. 기한 내에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저기 이게 못 쓴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스미싱, 피싱 사기 피해 예상됩니다. 문자 링크 날아온다고 막 다 누르면 안 됩니다. 어떤 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까? 정부가요 이게 하도 스미싱이 위험하다 보니까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링크 안 보내줍니다. 예, URL 링크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소비 쿠폰을 해서 URL 링크 있다, 주소가 있다, 이거는 스미싱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RL 절대 누를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크루얼 서머, 잔인한 여름이네요.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